보면 이제 화학과 우리 생활인데 화학이 알고 모르게 우리 생활에 엄청나게 관여하고 있어. 물리도 마찬가지고 화학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다 화학으로 만들어진 물질이야. 우리가 뭐 신고 있는 신발도 뭐 옷도 머리 감을 때 쓰는 샴푸 뭐 그런 것도 다 화학 물질로 만든 거야. 그러다 보니까 화학이 우리 생활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이제 그래서 뭘 보냐면 화학과 우리 생활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화학과 인류 문명의 발전이 있어. 발전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자 보면 화학과 일상생활이 있어요. 화학은 언제 시작됐을까? 제일 먼저 화학이 시작되는 게 불의 발견이에요. 우연치 않게 신석기 시대나 구석기 시대 때 원시인들이 번개가 쳤어. 갖고 나무에 맞은 거야. 그러면서 불이 생긴 거야. 갖고 그걸 갖다가 눈여겨본 사람들이 이제 불을 이용하기 시작했어. 어둠을 밝히는데, 또는 동물을 쫓는데, 또는 이걸 가지고 음식을 갖다가 익혀먹고, 그게 더 맛있어. 그리고 이걸 가지고 그릇을 부었어. 갖고 인간 생활이 유용해지는 거야. 이처럼 화학은 물질의 구성, 성질과 구조, 변화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물질은 화학을 이용해서 만들어진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의식주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했어. 언제? 뭐 때문에? 산업혁명 때문에. 산업혁명 때문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 그러다 보니까 입이 많아지잖아. 그럼 식량 문제가 대두됐어.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이제 식량 문제가 대두됐는데, 식량 문제를 뭘로 해결했어? 암모니아 합성으로 해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구의 모든 문제는 무엇 때문에 생겨? 주로 인간 때문에 생겨. 근데 인간이 많아지면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 인간들이 좀 이상한 동물이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혁명으로 인구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해. 첫 번째 문제가 암모니아 식량 문제가 대두됐어. 왜 식량 문제가 대두되냐면 우리 식물에게 필요한 3대 영양소가 있어요. 전화. 뭐 있냐면 식물에게 필요한 3대 영양소. 우리 몸을 구성하는 3대 영양소는 탄단지고, 식물에게 필요한 건 질소, 인, 칼륨이야. 특히 그 중에 질소가 우리 몸을 만드는 단백질 성분이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질소는 공기 중에 78%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우리 호흡하지? 78 그대로 들어온다. 78 그대로 나가. 그러다 보니까 식물하고 동물에게 직접 고정이 돼야 돼. 동물에게 직접 고정이 돼야 돼. 안 돼. 고정이 되는 방법이 없어. 간접적으로 고정이 돼.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 번개야. 공중방제. 번개가 치면 고온 고압의 상태가 돼. 그래갖고 질소하고 산소하고 반응해갖고 일산화질소가 돼. 그러면 질산이온 형태로 식물이 이걸 흡수해. 두 번째, 또 식물에 보면, 뿌리에 보면 질소 고정 세균이 있어. 뿌리오박테리아라든지 아조토박터라는 게 있어. 이 세균이 또 암모늄을 만들어. 갖고 이걸 식물이 뿌리에서 흡수해가지고 이 질소를 이용해갖고 단백질을 만들어.
근데 동물은 이걸 못하니까 식물을 처먹고 단백질을 얻는 거야. 그래갖고 질소를 얻는 거야. 근데 이 양이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농업 생산량이 증대되지 못한 거란 말이야. 즉 이때는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주려고 천연 퇴비를 만들었어. 뭐 두엄이라든지 우리 분뇨 있잖아. 섞여갖고 즙을 섞어갖고 삭혔어.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 이게 뭐가 필요성이 대주됐어. 질소를 공급할, 직접적으로 공급할 화학 비료의 필요성이 대주됐단 말이야.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누구야? 독일의 과학자 하버라는 사람이야. 하버 모슈가 있어. 이 사람이 암모니아를 합성해갖고 노벨 화학상을 타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질소하고 수소하고 섞는다고 해서 암모니아가 되는 게 아니야. 어떤 조건이 필요해. 이 조건을 찾으려고 이 사람이 수백 번, 수천 번 실험했단 말이야. 그 조건을 찾은 거야. 고온 고압의 상태. 고온 고압. 300도 이상, 200에서 300도다. 그리고 촉매까지 사용했다. 백금 촉매까지 사용했어. 그래갖고 이 암모니아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을 다 찾았단 말이야. 그래갖고 드디어 암모니아가 합성됐어. 근데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 전에 원자의 배열이라든지 분자 구조가 바뀌어. 화학 반응. 그래갖고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 돼. 그러나 원자 자체는 종류와 수는 그대로여야 돼. 그러면 여기에 질소 2개 있지. 여기 질소 하나 있지. 그러면 2가 붙어야 돼. 그러면 수소는 몇 개 있어야 돼? 2, 3, 6이 돼야 돼. 근데 여기 2개밖에 없지. 그럼 그렇지. 이걸 찾아낸 거야. 이 사람이 이 조건을. 그래갖고 암모니아를 대량 합성했어. 그러면 암모니아하고 비료 만드냐? 암모니아에다가 질산이나 황산을 섞지. 그러면 황산 암모니아, 질산 암모니아. 이게 화학 비료가 되는 거야. 근데 특히 질산 암모니아는 화약의 성분이야. 그러니까 비료 공장 옆에 뭐가 있어? 화약 공장이 있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암모니아 합성은 왜 필요했냐?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했어. 산업혁명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로 전 세계의 식량 부족 문제가 커졌으며 식물의 퇴비나 동물의 분뇨와 같은 천연 비료에 의존하던 농업이 한계에 부딪혔다. 그래갖고 그러다 보니까 화학 비료의 필요성이 대두됐어. 그러다 보니까 암모니아를 합성했는데 20세기 초 독일의 화학자 하버는 공기 중에 질소 기체를 수소 기체와 반응시켜 질소 비료에 원료인 암모니아를 대량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그래가지고 질소 비료를 대량 생산할 수 있었어.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면서 저렴한 질소 비료가 공급되어 식량 생산량이 증대됐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이제 비닐이 개발되면서 우리가 비닐하우스도 만들 수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이 비닐도 화학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농업 생산량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딸기를 갖다가 언제만 먹었어? 여름철에만 먹었잖아. 근데 요새는 어떻게 돼? 겨울에도 먹잖아. 왜? 비닐하우스 때문에.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오늘날 화학의 발달로 농업용 필름이나 작물 보호제 등이 개발되면서 식량 생산량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옆에 봐라. 왜 식물 생장에 필요한 질소 비료가 있어? 질소는 식물의 생장에 필요한 3대 성분인 질소, 칼륨, 인 중에 하나이다. 식물은 공기 중에 질소를 직접 이용하지 못하므로 식량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뭐가 필요한 거야? 질소 비료가 필요한데 이게 암모니아 합성으로 해결됐단 말이야. 이해됐지? 그 다음 이제 의약품 개발이 있어. 왜 의약품을 개발했냐? 자, 첫 번째, 과거에는 의약품이 천연 물질 갖다 직접 먹거나 천연 물질의 성분을 추출해 갖고 먹었단 말이에요. 한약 같은 거는 다 천연 재료지.
근데 그리고 천연 물질에만 한정이 있었고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걸려갖고 죽는 사람도 많단 말이야. 즉, 봐봐. 1차 세계대전 때는 총칼을 다 썼어. 갖고 총칼 맞아가지고 과다출혈로 죽은 사람도 많고, 근데 또 그에 만만치 않게 세균에 감염돼갖고 죽은 사람도 많대. 근데 2차 세계대전 때는 야, 과다출혈로 죽은 사람은 아직도 있는데, 그 세균에 감염돼갖고 죽은 사람이 거의 없어졌어. 왜? 아니,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푸른 곰팡이 주변에 세균이 안 생기는 거야. 그러면 푸른 곰팡이에는 세균을 어떻게 죽이는 물질이 있을 것이다 해갖고 실험해봤더니 진짜 그래가지고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를 개발한 거야. 이게 페니실린이 왜 의미가 있냐면 최초의 항생제인 거야. 근데 이게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 가운데에 발견됐어.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때는 못 써먹었단 말이야. 2차 세계대전 때는 써먹을 수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 때는 세균에 감염돼갖고 죽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 이해됐어? 그리고 봐라. 첫 번째 아스피린이 있는데 아스피린은 이제 옛날에는 해열 진통제란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도 해열 진통제는 있었어. 옛날에는 버드나무 껍질에 있는 살리실산이라고 있어. 옛날에는 머리 아프거나 열나지 버드나무 껍질을 씹어 먹었어. 거기에서 살리실산 나왔다. 근데 이 살리실산이 속쓰림을 유발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다가 아세트산을 첨가한 거야. 갖고 아세틸 살리실산을 만들었어. 이게 제품명이 아스피린이 되는 거야. 갖고 속쓰림이 좀 줄어드는 거야. 그래갖고 우리가 해열 진통제로 옛날에는 뭘 썼어? 아스피린을 쓴 거야. 아스피린이 또 왜 의의가 있냐? 최초의 합성의약품인 거야. 그 전까지는 천연의약품이었어. 근데 아스피린은 뭐라고? 최초의 합성의약품이다. 독일의 과학자 호프만이 아세틸 살리실산을 합성하여 상품명이 명인 아스피린으로 알려졌다. 하고 해열 진통제로 사용된다. 근데 정원아, 요새 너 해열 진통제로 아스피린 써 안 써? 아직. 그래도 속쓰림이 있다. 이걸 많이 먹으면 속쓰림.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한 해열 진통제가 뭐야? 속쓰림을 해결하는 게 타이레놀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타이레놀만 먹는 거야. 이제 아스피린 안 먹고. 이번에 코로나 때 타이레놀 동이 났다니까? 그 정도로 많이 쓰였다니까? 이렇게 아스피린의 단점을 보완한 게 타이레놀이에요. 속쓰림을 멈췄단 말이야. 옆에 봐라. 살리실산은 버드나무 껍질에 있는 살리실산은 수천 년 전부터 진통제로 사용됐지만 떫은 맛이 나고 위장장애를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호프만이 아세틸 살리실산을 합성하는 데 성공하면서 살리실산에 부작용을 줄 수 있었다.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 부작용이 남아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타이레놀이 나온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페니실린은 최초의 항생제다. 페니실린의 분자 구조를 변형하여 성능을 개량한 항생제가 대량으로 생산되면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 근데 어떻게 페니실린이 선생님 어떻게 세균을 죽이는 거야? 얘는 뭐냐면 세균은 세포벽이 있어. 식물과 같이. 이 페니실린이 세포벽을 녹여갖고 죽여버린대. 근데 우리 사람은 동물이니까 세포벽이 없어. 그러니까 페니실린은 우리한테는 무해해. 그래서 먹을 수가 있는 거고 몸에 다 투여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지? 그 다음 이제 다양한 의약품이 개발됐다. 화학의 발달로 바이러스성 질병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 항암제, 희귀성 난치성 질환 치료제 등의 다양한 의약품이 개발되어 인류의 평균 수명이 연장이 되었다. 이해됐지? 그 다음 이제
보자. 합성 섬유의 개발 보자. 합성 섬유의 개발 보기 전에 우리가 뭐냐면 이제 이런 게 있어. 정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고분자 물질이 있어. 고분자 물질은 뭐냐? 분자량이 많은 이상. 우리 몸에 있는 네가 아까 지금 말한 탄단지 다 고분자 물질이야. 분자량이 많은 이상이야. 근데 이 고분자 물질을 어떻게 만드냐? 봐봐. 화학에서는 단위체가 있어. 조그만 놈들이 있어. A라는 단위체가 서로 떨어져 있어. 그러면 얘들은 분자량이 작아. 근데 얘들이 중복되게 합해지는 중합 반응을 거쳐. 그러면 중합체가 됩니다. 중합체가 되는데 이게 서로 팔 벌려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량이 커져버리는 거지. 이해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서로 떨어져 있다가 연결이 되어버리니까 분자량이 확 커져버립니다. 고분자 물질이 되는 거야. 근데 이 고분자 물질에는 크게 단위체가 또 시그마 합을 거쳐. 그래가지고 되는 건데 이제 이 고분자에는 합성 고분자가 있고 천연 고분자가 있어. 이 합성 고분자에는 우리가 말하는 아까 전에 금방 배운 합성 섬유가 있고 뭐 이따 나올 건데 나일론하고 폴리에스터가 가장 유명해. 그리고 뭐가 있냐? 합성 고무도 있어. 합성 고무는 어디 있으냐? 우리 있잖아 그 타이어 또는 구두에 축 있잖아. 그건 즐겨야 되잖아. 달아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합성 수지가 있어. 합성 수지는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플라스틱이라고. 플라스틱이 합성 수지야. 그래가지고 뭐가 있냐? 열 가수성 수지하고 열 경화성 수지가 있어. 열 가수성 수지는 뭐냐면 열을 가하면 이게 녹아. 갖고 모양을 다르게 변형시킬 수 있는 거야. 근데 열 경화성 수지는 딱딱하게 되잖아. 열을 가하면 딱딱해져.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열에 강하잖아. 프라이팬 손잡이가 녹아봐. 못 집잖아. 근데 얘는 열을 가하면 딱딱해져.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전기 소켓. 거기도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열을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천연 고분자는 뭐가 있냐? 우리가 말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뭐 있냐? 탄단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야. 녹말도 고분자 물질이다. 그리고 천연 섬유, 면마, 견 같은 거. 그리고 천연 고분이 있어. 이것들이 다 고분자 물질이야.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왜 합성 섬유가 개발되냐? 조선시대 내가 회귀를 한다면 조선시대 야 평민이나 뭐 노비로 해서는 나는 자살해버릴까. 걔들은 너무나 비참한 삶이잖아. 어쩌냐면 얘들은 옷을 만들 때 간의 수공업이야.
배틀에다 짜가지고 이렇게 하고 올리고 이렇게 하고 올리고 그래갖고 1m 만드는데 일주일 이상 걸려요. 그래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흡습성이라든지 좀 부드러운 건 있어.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또 있어. 질기지가 않아. 그리고 너무나 시간이나 인력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힘들어. 그러니까 옷도 못 입고 아마 노비 같은 경우는 배옷으로 있잖아. 겨울까지 버텼을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자 봐봐. 합성 섬유를 왜 개발하게 됐냐면 천연 섬유를 이용했단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는 과거에는 면, 실크, 비단과 같은 천연 섬유를 이용해서 옷을 만들었어. 천연 섬유는 촉감이라든지 흡수성은 좋아. 그러나 치명적인 단점, 쉽게 닳아지고 대량 생산이 어려웠어. 그러니까 얼마 정도 옷감이 얼마 정도의 조선시대에는 가치가 있었냐면 걔가 화폐로 쓰였어. 거의 화폐 기능을 했단 말이야. 비단 한 필에 쌀 몇 가만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귀했어. 굉장히 귀했어. 그리고 인구가 증가하니까 섬유수는 늘어났지만 천연 섬유로는 이걸 충족을 못 시켰어. 그러다 보니까 뭘 개발하기 시작한 거야? 합성 섬유를 개발하기 시작한 거야. 20세기 초 화학 반응을 통해서 합성 섬유를 개발했다. 합성 보부자는 다 어디서 얻는다? 화성물, 석탄, 석유, 천연가스에서 얻는다. 특히나 석유에서 천연가스가 있잖아. 나프타라는 성분이 있어. 휘발유 가지고 합성 섬유 그런 걸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합성 섬유는 질기고 잘 구겨지지 않고 대량 생산이 가능했어. 그리고 합성 섬유는 천연 섬유를 대체하면서 널리 쓰이게 되어서 인류의 의생활이 크게 개선이 됐다. 그리고 대표적인 대표적인 합성 섬유가 나일론하고 뭐가 있어? 폴리에스터가 있어. 나일론이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너무나 광고를 했어. 너무 질긴 거야. 그리고 색깔도 잘 입혀주고 잘 자라지도 않는 거야. 대량 생산도 쉽고. 근데 얘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 뭐냐면 불에 잘타. 그리고 이걸 만약에 양말을 만들지 나일론 100%로 흡수성이 없어. 장화시는 거하고 똑같아. 무좀 걸린 거야. 그래서 우리 옷에는 나일론 100%가 없어. 나일론을 10%, 20% 섞었네. 그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나일론은 100%는 안 써. 어디 쓰냐? 그물 만들 때 쓰거나 칫솔, 스타킹 만들 때 써. 스타킹은 나일론을 만들어. 그러니까 잘 늘어나고 질기잖아. 이해됐어? 이게 나일론이 최초의 합성 섬유야. 미국의 화학자 캐너더스가 개발을 했어. 그리고 매우 질기고 신축성이 좋고 튼튼하다. 근데 흡수성은 거의 제로야. 불에 잘 타고. 그러다 보니까 의류, 텐트, 낚싯줄, 밧줄, 그물, 칫솔 등에 이용된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합성 섬유는 폴리에스터야. 우리 대부분의 옷은 폴리에스터로. 그래가지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합성 섬유로서 색이 잘 변하지 않고 세탁이 쉬우면서 의류의 소재로 이용된다. 이해됐지? 그 다음 요새는 이제 더 발달해가지고 기능성 섬유를 개발해. 고어텍스. 방수는 돼. 근데 땀도 배출돼. 좋은 거잖아. 봐봐. 화학의 발달로 방수가 되면서 물은 안 젖어. 근데 땀은 배출해. 고어텍스. 또는 스스로 열을 내는 발열 섬유. 외부 환경의 변해도 체온 유지를 도와주는 섬유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가진 섬유가 개발됐다. 그 다음 이제 또 뭐가 생겼어? 뭐가 개발됐어? 뭐가 개발됐냐면 이제 철의 재련이 나온다. 철의 재련. 철의 재련이 나오는데 철의 재련이 나오는데 뭐가 있냐면 금속들은 공기 중에서
커. 그러다 보니까 전화 어떻게 된다? 산소나 물하고 반응해갖고 산화돼 버린다. 갖고 순수한 금속으로 못 존재하고 산화물로 존재해. 왜? 금속이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산화원에서 배웠지. 금속의 반응성. 이건 뭐라 그래? 다른 말로는 이온화 경향이라고 그래. 금속들은 뭐한다?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는 거예요. 산화되려고 해. 그래갖고 그 반응성이 칼륨, 칼슘, 카카, 나마,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 니켈, 그 다음 주석, 납, 수소. 수소는 왜 가로를 쳤어? 금속은 아니고 비금속이야. 기준이 되니까 여기다가 넣는 거야. 구리, 순, 은, 백금, 금이야. 플래티넘, 아우럼이야. 이쪽으로 올수록 반응성이 커. 반응성이 커서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고 해요. 산화되려고 해요. 그래서 순수한 금속으로 존재를 못해.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낮다 보니까 순수한 금속으로 존재할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금, 은을 먼저 이용했어. 다른 금속보다. 왜? 반응성이 낮기 때문에 얘들은 산화가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금도금, 은도금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중에 특히나 철은 공기 반응성이 큰 편이야. 그러다 보니까 공기 중에서 순수한 철로 못 존재. 뭘로 존재하냐면 Fe2O3. 철광 적철성이 흐트러 존재. 즉 금속들은 순수한 금속을 얻으려면 용광로에 녹여갖고 재련의 과정이 필요해요. 비금속은 그냥 갖다 쓰면 돼. 산화가 안 되니까. 그러면 자 거기다가 뭘 넣는다? 탄소 덩어리인 코쿠스를 넣어. 그 다음 뭘 넣어? 코쿠스하고 뭘 넣냐면 탄산가슘 같은 거 섞여서 버립니다. 그럼 보자. 그러면 어떤 게 일어나냐? 자, 첫 번째 산소 공급이 연소 물질이 탈 때, 물질이 탈 때, 연료 같은 게 탈 때 산소하고 결합하면서 빛과 연료는 타는 게 연소라고 해. 근데 산소 공급이 충분하면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완전 연소가 일어나. 근데 산소 공급이 불충분하면 일산화탄소가 생기는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 화재 나가고 죽은 사람은 다 죽은 사람은 거의 없어. 뭘로 죽어? 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는 거야. 이 일산화탄소가 왜 무섭느냐? 정원아, 우리 뇌는 우리 대가리가 크면 힘들다. 왜? 뇌 전체 우리 몸의 산소 소모량 중에 20%를 소모해. 그래서 뇌는 계속해서 산소 공급이 돼야 돼. 근데 일산화탄소를 마시지. 얘가 이산화탄소가 얻고 싶어갖고 뇌로 가는 산소를 빼앗아 먹어. 그래갖고 조금만 마시지, 연탄가스를. 그러면 뇌세포가 파괴되면서, 많이 파괴되면서 바보가 돼. 많이 마시지. 그러면 죽는 거야. 내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다른 기능을 못 한단 말이야. 그래갖고 죽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여기도 탄소가 불완전 연소가 되면서 일산화탄소가 생겨. 그러면 얘는 산소와 결합했으니까 산화됐네. 얘는 뭐냐? 분명히 환원됐을 거야. 근데 산소는 설명이 안 되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Fe2O3에서 뭘 뽑아내야 돼? 산소를 떼어내야지. 산소 3개를 떼어내니까 일산화탄소는 몇 개가 필요해? 3개가 필요해.
그러면서 EFE가 되면서 3CO2가 됩니다. 그러면서 얘는 산소를 잃었지. 환원됐어. 얘는 산소를 얻었지. 뭐 됐어? 산화됐어. 이해됐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산화되지. 남을 환원시켜. 자기 자신이 산화돼갖고 남을 환원시키면 얘는 환원제라고 해. 근데 자기 자신이 환원되면서 남을 산화시키지. 산화제라고 해. 아! 코쿠스는 이 철광석에서 자기가 산화되면서 이 철광석을 환원시키는 물질이야. 즉 환원제로 쓰인 거야. 그리고 얘는 왜 쓰였냐? 여기에 보면 철광석에 이산화규소라는 불순물이 있거든. 이 불순물을 제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순수한 철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금속들은 뭐가 필요하다? 산화물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재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야. 보자. 금속의 재련은 봐라. 철은 철광석을 재련하여 생산한다. 철광석 Fe2O3에 코쿠스하고 탄산칼슘, 석회석을 함께 넣어 용광로의 높은 온도로 가열하여 얻는다. 18세기 이후 철을 재련하고 가공하는 기술이 크게 발달하였다. 그리고 철도, 대형 교량, 선박들을 만들고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지. 야, 옛날에는 그냥 그 돌과 나무를 이용해갖고 집을 지었단 말이야. 오래 걸리고, 큰 건물을 못 만들어. 근데 이제 시멘트가 개발되고 철근이 개발됐단 말이야.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를 갖다 세울 수 있으니까 기둥을 세울 때 썼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건축물이 가능해졌어. 이해됐어? 그리고 금속 중에 제일 늦게 사용한 게 알루미늄이야. 왜 그러냐면 봐봐. 알루미늄의 재련자. 과거에는 알루미늄을 생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알루미늄 가격이 비쌌어. 근데 1886년 홀과 에로는 전기 분해법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여기 거기. 그래가지고 1886년 홀과 에로는 전기 분해법을 이용하여 산화 알루미늄을 환원시켜 알루미늄을 얻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그래서 다양한 알루미늄 제품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보자. 그러면서 옆에 봐봐. 너 강첨의 연금술사라는 만화 봤어? 책 봤어? 여기는 연금술사는 원래는 정확한 의미는 또라이들이야. 왜냐면 또라이가 아니라 이제 돈에 환장한 놈들이야. 구리, 납, 수은 가지고 금이나 은을 만들려고 했어. 이게 지네들이 만들면 돼. 이거 하면 되겠지? 안 돼. 쥐가 슌이야? 원소를 바꾸게? 봐봐요. 해봐봐. 중세 유럽에서 행해진 제일 위에 옆에 보충자료 제일 위에 중세 유럽에서 행해진 연금술은 구리, 주석, 납을 이용하여 기금속을 만들려고 하는 기술이다. 현대 화학의 관점에서 볼 때 연금술은 불가능한 시도였지. 근데 얘들이 돈 벌려고 별지랄을 다 떠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 보니까 실험 방법이라든지 실험 기구가 발달했어. 그래갖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 원소도 발견했어. 이 사람. 그래가지고 연금술사의 실험으로 새로운 물질과 화학 반응이 발견되었고 다양한 실험 기구와 도구가 개발되었다. 이는 화학이 발전하는 계기가 됐어. 그리고 선생님이 산업혁명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된다 그랬지.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만든 게 뭐야? 증기기관의 발명이야. 증기기관의 발전 봐라. 석탄의 연소를 반응을 이용하여 물을 끓이고 실린더 안은 물이 수증기로 변하면서 부피가 늘어나고 수증기가 가득 찬 실린더 안에 온도가 내려가면서 수증기가 물로 변하면서 부피가 줄어드는데 이러한 현상을 이용하여 증기기관이 움직인다. 1769년 와트는 많은 석탄이 필요했던 기존의 증기기관을 개선하여 섬유 생산을 기계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면서
이후 철강산업,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증기기관이 활용되었다. 그리고 알루미늄의 원료가 뭐야? 보크사이트야. 우리나라에는 보크사이트 나왔나? 안 나. 우리는 전량 알루미늄 수입한다. 응? 옆에 봐. 보크사이트와 알루미늄. 보크사이트는 수산화 알루미늄을 주성분으로 하는 광물이다. 알루미늄은 보크사이트를 가공하여 얻는데 보크사이트는 알루미늄이 산소와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 과거에는 알루미늄 분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비쌌어. 근데 아까 전에 홀과 에어가 전기분해법을 이용해서 알루미늄을 환원시켜 알루미늄 없는 기술 개발되면서 알루미늄 값이 싸졌어. 그 다음 6번째 뭐의 개발이냐? 플라스틱의 개발이야. 이제 보자. 플라스틱은 다른 말로 뭐라 했어? 선생님? 합성 수준하겠지. 지금은 플라스틱이 없는 삶은 상상하기도 싫어. 근데 옛날에는 플라스틱이 없어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플라스틱의 단점도 있어. 만약에 플라스틱이 어떤 제품에 들어가지. 그러면 플라스틱 끼워버리면 복원이 안 돼. 근데 옛날의 제품들은 철과 나무로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복원이 돼. 그러니까 옛날 시계 같은 거 있지. 시계 같은 것들은 복원이 돼. 근데 요새 시계는 플라스틱 들어가지. 뭐 그런 게 복원이 안 돼. 근데 플라스틱은 어디서 만드냐면 화석연료인 원유를 정제해서 얻은 나프타를 원료로 만든다. 나프타가 뭐야? 휘발유야. 여기서 만든 거야. 그리고 플라스틱은 가볍고 다양한 모양으로 쉽게 가공할 수 있어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의 다양한 분야에 이용된다. 그리고 이제 뭐야? 이제 7번째 건축 자재의 개발해보자. 건축자재 개발인데 과거에는 돌과 나무 등의 천연재료를 이용하여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건축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규모 건축이 힘들었어. 근데 현재는 화학의 발달로 다양한 건축 재료가 개발되어서 주택, 건물, 도로 등의 대규모 건설이 가능했다. 우리가 건축 재료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야? 강철이다. 철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강철도 있고, 순철도 있고, 주철도 있고, 연철도 있어. 이게 무엇 때문에 나눠지냐면 탄소화물이라는 걸로 나눠지는 거야. 탄소가 봐봐. 주철, 무쇠, 태권브이 들어봤어?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태권브이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로봇 만화영화야. 근데 마징가 제트는 일본에서 만든 만화영화 로봇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맨날 마징가 제트하고 태권브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물어봤어. 그리고 나한테도 물어봤어. 내가 그래갖고 간단 명료하게 답을 내줬어. 근데 마징가 제트는 무쇠다리야. 무쇠가 주철이야. 주철은 소뚜껑 있지. 소뚜껑 삼겹살 있잖아. 그걸 주철로 만든 거야. 단단해. 근데 잘 깨져. 탄산음량이 많아가지고 깨져. 막 치면 깨져. 어떤 아저씨들이 막 강철은 못 깼나? 근데 무쇠는 탄산음량이 많아갖고 단단하지만 잘 깨져. 그러니까 그걸 깨. 근데 강철은 망치로 쳐도 안 깨져. 왜? 이게 탄소 함량이 그거보다 적어가지고 늘어날망정 깨지진 않아. 늘어나고 펴질망정. 그러다 보니까 강철로 만든 태권브이가 이긴다. 그렇지. 무쇠로 만든 마징가 제트를 한 방 차버리면 얘는 바사삭 깨져버린다. 그런 식으로. 이해됐어? 그래서 강철은 철을 주성분으로 하여 탄소 함량을 조절하여 만든다. 그리고
매우 견고하고 내구성이 좋아서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럼 강철은 탄소의 적은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제일 많은 게 그 뭐냐 연철. 강철, 주철. 그리고 연철은 뭐예요? 연철은 강철보다도 더 적은 거예요. 연철이 뭐냐면 연한 철이야. 아니 연철이 중간이야, 중간이고. 연철은 뭐냐면 이게 그거 있잖아, 우리 뭐냐 철사 만드는 게 연철로 만드는 거야. 길게 뽑잖아. 이게 연한 철이야. 이게 검 중에서도 딱딱한 검이 있고, 부드러운, 이렇게 되는 검이 있지. 그게 연철이야. 연철로 만든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탄소 함량에 따라 주철이냐, 강철이냐, 연철로 나눌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강철 만들려고 주철 갖다가 요 빨갛게 달군 다음에 왕수질 하는 거야. 탄소 빼내려고. 그게 짓거든. 왕줄 치고 당금질 하지 더 단단하게 하거든. 근데 시멘트는 어떻게 만드냐? 탄산칼슘 있지. 석회석을 가열하지. 그러면 산화칼슘하고 이산화탄소로 돼. 그러면서 이 산화칼슘을 지능과 섞지. 그게 시멘트야. 봐봐. 산화칼슘 등의 칼슘 화합물에 모래나 철, 알루미늄을 섞어서 만드는데 물과 반응하면 단단하게 굳기 때문에 건물 외벽 제작에 이용된다. 그리고 이제 시멘트가 개발되면서 그래도 우리가 집을 갖다가 단단하게 지을 수 있어서, 근데 높게 크게 못 지었어. 근데 뭐가 개발됐어? 이제 콘크리트가 개발됐어. 콘크리트는 뭐야? 시멘트에다 모래, 자갈, 진흙을 섞은 거야. 근데 이 콘크리트가 개발돼도 기둥을 세우는 데는 한계가 있어. 거기다 뭘 집어넣을까? 철근을 집어넣는 거야. 그래갖고 철근 콘크리트를 만드니까 대규모로 건물이 만들 수 있었어. 그리고 유리는 봐라. 모래에 포함된 이산화규소를 원료로 만든다. 투명하기 때문에 건물의 외벽이나 창 등에 이용된다. 뒷장면대로. 그리고 이제 화학과 현대 과학기술 사회 발전. 현대 과학기술 사회 발전. 보자. 자, 첫 번째, 화학의 현대 과학 기술 사회 발전을 기여한 사례 보자. 화학에서 반도체, 화학전지, 디스플레이, 의약품, 신소재 등의 개발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선생님도 원래 물리학과를 갖다가 들어갔어. 근데 이제 그때는 반도체 공학과가 없었어. 따로. 선생님이 졸업하고 나서 몇 년 뒤에 한 반도체 공학과가 생기더라. 그러다 보니까 물리학과에서 반도체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도 대학원 다닐 때 반도체를 전공했어. 이제 그때 이제 그 산학회에서 산업체 학교 연구소가 연합을 해갖고 어떤 결론을 도출해갖고 했단 말이야. 그래갖고 삼성에서 우리 대학원에다가 돈을 주면서 니들 학비 주고 뭐 할 테니까 이거 연구해줘.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따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는 졸업만 하면 삼성에 들어가. 그래갖고 삼성에 안 가려 했는데 얘들이 나한테 그런 거야. 네가 지금까지 받아던 거 있잖아. 학자금, 인건비 다 토해내. 그럼 돈 없어. 알아서 갈게. 그거 성격 갔어. 근데 이제
그때 반도체라는 뭐냐? 도체는 자유선자가 있어가지고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이에요. 주로 금속이지. 부도체, 전해체는 자유전자가 없어 전류가 잘 안 흐르는 물질이야. 뭐 고무, 나무 뭐 그런 것들이지. 근데 반도체는 뭐야? 도체보다는 전기전도성이 낮아. 그러나 전해체보다는 부도체보다는 전기전도성이 좋아. 이 말은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안 흐를 수도 있네. 어떤 조건에 따라.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가 몇 진법을 했습니? 이진법. 전류 흐른다, 1, 안 흐른다, 0. 기억 소절을 쓸 수 있네. 논리 연산회를 만들 수 있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가 그러니까 최초의 컴퓨터는 애니악이야. 애니악이 얼마나 컸는지 아냐? 2층 건물만 했어. 엄청 컸어. 왜 그러냐면 이 유리 진 공간이 이따만하게 한 몇천 개가 들어갔어. 이게 이제 지금 트랜지스터에 달라요. 근데 트랜지스터가 개발되니까 트랜지스터가 이만한 게 더 성능이 좋고 더 빨라. 그러니까 컴퓨터의 몸집이 쑥쑥 줄어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트랜지스터의 개발로 컴퓨터의 성능 향상하고 소형화에 기여한 거야. 반도체 발전. 이해됐어? 그래서 반도체는 규소 저원륨 14족을 원료로 만든다. 하고 주성분인 이산화규소는 모래를 높은 온도에 가열한 뒤 재결정하여 순수한 규소 결정을 얻고 이걸 웨이퍼 잘라 원통이 잘라가지고 웨이퍼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회로를 입력해. 그러면 반도체의 기능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웨이퍼를 만들고 반도체 제작에 이용한다. 웨이퍼는 반도체 제작에 이용되는 오판이야. 반도체는 컴퓨터, 스마트 기기, 교통수단, 첨단 무기 등의 핵심 부품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가 요새는 안 들어간 데가 없어. 첨단 기기는. 스마트 기기는 당장 그거지. 졸라 애플하고 삼성하고 핸드폰에서 맨날 피튀기 싸우잖아. 근데 아이폰. 근데 아이폰도 삼성 반도체 안 갖다 쓰면 쓸 게 없어. 그러니까 삼성은 아이폰 팔려도 이득이야. 어차피 지금 반도체 들어갔으니까 돈 받았잖아. 아이폰에 삼성 반도체가 들어갔어요? 이거 팔려도 이득, 이거 팔려도 이득인데 이쪽 이득이 좀 더 크겠지. 핸드폰 팔려. 크겠지. 그 차이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대만이 이게 메모리 부분하고 비메모리 부분이 있어. 근데 반도체를 만드는 핵심 원료가 일본에 있잖아요. 원료는 그게 아니라 옛날에 있잖아. 저번에 우리 코로나 때 일본이 이 새끼들이 이렇게 우리나라는 반도체 만드는 공정이 있잖아. 기술 같은 게 굉장히 발달했는데 그 메모리 부분으로 근데 이제 비메모리 부분은 누가 꽉 잡고 있어? 대만이 잡고 있어. TSMC가. 거기에는 걔들도 무시 못해. 그러니까 대만에 거의 한 20%를 수출을 갖다가 걔들이 하잖아. 경제에. 근데 일본에서 뭐냐면 이 반도체를 만들 때는 여러 가지 물질이 필요해. 반도체를 갖다 멀티레이어를 쌌어. 층을 쌓았어. 근데 이걸 갖다 표면을 깨끗하게 해야 돼. 그러면 깎아내는 물질이 필요하거든. 염산이라든지 특히나 불소가 필요해. 불소가 필요해. 근데 이 순도 높은 불소를 갖다가 일본이 옛날에 수출 안 한다 했어. 우리한테 반도체 부품 있잖아. 우리는 이제 그걸 못 쓰니까 공정이 스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열받아가지고 야 우리 불소 만들어버리자. 라고 우리나라가 불소를 만들게 된 계기를 만들어준 게 일본이야. 고맙게. 금방 만들어버렸어. 중소기업에서. 그래갖고 이제 걔들은 좋지. 이제 삼성에 납품하니까 걔들 먹고 사는 게 생기는 거야. 길이. 그래갖고 그 몇 가지 기술을 갖다가
다 개발해버렸어요. 우리나라. 갖고 일본 안산 새끼야 여기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때 그래갖고 일본이 그때 막 따지 걸었어 우리나라한테 수출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위기였는데 위기를 갖다가 기회로 바꿨어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어. 그리고 야 옆에 봐. 반도체는 정제적 성질이 도체와 무도체의 중간인 물질인데 반도체는 조건에 따라 전기전도성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제품이 이용되지. 근데 아까 말했지. 전류가 어떤 조건에 따라 흐를 수도 있고 안 흐를 수도 있으니까 이지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화학전지는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을 구성하는 물질과 전해질,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물질, 황산 나트륨 같은 수용액 같은 이게 전해질이야. 전류가 흐르게 하는 물질이야. 그리고 이렇게 전해질을 뭘로 쓰기도 해? 황산으로 쓰기도 해. 그리고 충전이 가능한 리튬 이온 전지는 노트북, 휴대전화, 휴대 가능한 전자기기에 이용되고 전기 자동차에도 이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요새는 리튬 장탈되는 거라고 있어. 모든 배터리에는 리튬이 들어가. 그래갖고 우리나라도 이제 히토리가 제일 많은 희귀한 토양 속에 있는 금속이라는 뜻이야. 금속류가 모든 전자품에 들어가. 옛날에 2010년도인가 중국하고 일본하고 센카쿠 열도에서 붙은 거야. 뭐냐면 이제 중국 어선들이 이제 일본 순시선들이 막 하니까 순시선에 대들면서 때려 부셔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일본 순시선 다 출동해갖고 이 사람 다 잡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야 중국이 야 당장 풀어줘 그러니까 얘들이 쉬는 거야? 그러니까 알았어. 내일부터 히토리 너희들한테 수출 안 할 거야. 바로 다음날 형님 잘못했습니다. 모셔다 드릴게요. 그러면서 다시 된 거야. 그렇게 돼요. 이번에도 일본 총리가 뻘소리 했잖아. 야 너희들 대만하고 전쟁할 때 우리 개입할 거야. 그러니까 중국에서 야 싹 다 일본 가지 마. 일본 여행 금지했잖아. 그래서 한국 많이 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뭐냐면 그래가지고 교토에 숙박료가 한 20만 원 냈는데 지금 10만 원 이하로 떨어졌대. 사람들이 안 가니까. 빨리 사요. 그게 숙박비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대. 그래가지고 전기자동차에도 많이 이용된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중국 말고 또 많이 있는 데가 볼리비아 유니 사막이라고 들어봤어? 거기가 뭐냐면 소금 사막이야. 근데 물이 차면 조금 있잖아. 원래 바다였어. 근데 이제 산이 되어버린 거지. 사막이 되어버린 거지. 근데 거기가 리튬이 전 세계 매장량의 30%입니다. 갖고 그걸 득달같이 알고 계약을 해서 갖고 우리는 리튬을 많이 공급받을 수 있어. 원활하게. 중국 거 안 써 우리는 리튬. 볼리비아 거 써. 그거야. 리튬이 어디 많이 사는데? 이게 리튬이 뭐 중국에 많이 있고 중국에도 많이 있고 전 세계에 거쳐 있는데 볼리비아 유니 사막에 많이 있는 거예요. 리튬이 옛날에 들어오면 어디에서 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터리 제품들은 다 있잖아. 리튬을 쓰는 거야. 자동차의 배터리도 전기자동차 배터리도 리튬이야. 리튬이 봐봐. 옆에 나왔잖아. 화학전지는 옆에 봐봐. 자발적인 화학 반응을 이용하여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다. 리튬 이온 전지는 두 전극의 사이에 리튬 이온이 이동하는 화학 반응으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재료가 뭐야? 요새는 리튬이 대세란 말이야. 그러니까 리튬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화학전지를 이루고 있는 물질과 이들 사이의 반응을 연구하여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화학전지를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뭐야? 화면이야.
화면은 옛날에 뭐 PDP도 있고 옛날 텔레비전 브라운관도 있었고 요새는 LCD하고 LED만 거의 LED를 써. LCD가 뭐냐면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야. 액정이야. 액체 결정이라는 뜻이야. 뭐냐면 고체하고 액체의 중간형이야. 갖고 이 액정으로 빛을 내가지고 색을 내는 거야. 갖고 액정이 어떻게 변이를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LCD고 LED는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야. 스스로 빛을 내는 다이오드라는 뜻이야. 근데 요새는 거의 LED가 대세야. 왜 그러냐면 조명도 LED다. 옛날에는 백열조구 썼어. 그 다음은 형광등. 그 다음은 LED야. 왜? 형광등은 뜨거. 에너지율이 5%밖에 안 돼. 95%를 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형광등도 한 20 몇 %야. 근데 LED는 50%가 넘어. 그러니까 LED로 갈아탄 거지. 그리고 이제 봐봐. 최근의 디스플레이는 액정 표시 장치 LCD와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다.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는 뭐냐면 유기물을 이용해서 발광 다이오드를 만든다. 5번이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야. 즉 우리 있잖아. 핸드폰 화면 있지. 구부러질 수 있고 얇게 만들 수 있는 게 OLED야. 핸드폰 화면이 아몰레드라 그래. 그래갖고 이게 OLED인 거야.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LCD와 OLED를 이용하여 모니터를 얇게 만들 수 있고 OLED를 특수유리나 플라스틱에 활용하면 모니터를 휘거나 구부릴 수 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더 밝고 선명하고 가벼우며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도 화학과 관련이 있다. 옆에 보면 LCD는 고체와 액체의 중간인 성질가는 액정 분자를 이용하여 색을 조절하고 OLED는 전기가 통할 때 빛을 내는 유기 화합물을 발광 다이오드로 만들어서 색을 표현한다. 그리고 의약품은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항암제, 백신 등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은 대부분 탄수화물이요. 탄수화물이 뭐냐? 탄소가 중심 원자고 거기에 수소, 산소, 질소, 인, 황, 플로린, 염소 등이 결합해서 만든 물질을 탄수화물이라고 해요. 이게 거의 다 대부분 우리 몸도 탄단지도 탄수화물이고 우리 옷 같은 거, 신발 같은 거 다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은 뭐 수천만 가지, 수억 가지가 있대. 보자. 그래가지고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을 보강하거나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다양한 합성의약품이 개발되고 있고 질병을 진단하는 진단키트, 신체를 대체할 수 있는 인공장기나 인공관절 개발 등이 의학 산업이 발달에 화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신소재는 새로 개발된 소재야. 근데 신소재는 강하면서도 가벼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유연성과 전기전도성이 높은 탄소 나노트와 그래핀. 그래핀을 개발한 게 완전히 우연이야. 뭐냐면, 탄소 동독체가 뭐가 있냐면, 같은 원소로 만들었어. 한 원소로 만들어. 근데 구조가 달라가지고 성질이 달라진 물질을 동소체라고 해요. 탄소 동독체에 흑연, 다이아몬드, 탄소 나노튜브, 그래핀이 있어. 전부 다 탄소로 만들었어. 그러나 구조가 틀려. 그래갖고 성질이 다른 거야. 근데 흑연은 연필심이지. 연필심이란 말이야. 흑연은 탄소가 원자가 전도수가 4개인데 3개만 이용하고 전자 하나가 남아. 그러니까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 유일하게 전류가 흐르는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이야. 근데 얘가 육각형 구조로 있다. 그래가지고 벌집 모양으로 돼 있어. 그래갖고 같은 층끼리 결합은 졸라리 세요. 근데 다른 층끼리 결합은 약해요.
그러니까 연필을 공책에다 쓰면 이 흑연층이 부서지면서 써지는 거야. 글씨가. 그래갖고 근데 우연치 않게 영국의 연구소에서 이 흑연 덩어리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갖다 붙였다. 붙여갖고 뗐다. 그랬더니 이 중에 한 층만 분리되는 거야. 우연치 않게. 그게 그래핀이에요. 흑연의 한 층만 분리한 게 뭐다? 그래핀이야. 이 그래핀을 원통형으로 돌돌 말지. 그게 탄소가 아니죠. 그래가지고 이 연구소가 이 연구원들이 이 연구실의 연구원들이 그걸 갖다가 이제 논문을 쓴 거야. 그래핀을 발견한 업적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탄 거야. 이 팀이. 있죠? 근데 우연도 이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얼고 일정 온도에서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는 형상기어학군 등 다양한 신소재가 개발되어 스포츠용품, 자동차, 우주, 항공우주 관련된 부품, 전자기기 등에 활용된다. 그리고 터치스크린은 손가락을 대는 것만으로 기기를 조작할 수 있어 생활 곳곳에 이용된다. 그리고 인공관절이나 인공장기 등은 개발되어 의료기술을 발전시켰다. 그래가지고 화학은 사람의 피부 및 생체 조직 및 비슷한 특성을 갖춘 물질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 즉, 심장도 그렇지. 라고 요새 만들고 그러지 않나? 사용할 수는 있잖아. 이게 이유가 있어. 심장에 충격을 주는 거 있잖아. 충격을 줘갖고 뛰게 하는 건 그런 거는 쓸 수 있어. 근데 아직까지는 인공심장은 이제 섣부르지. 그렇지만 화학이 발달함으로써 이제 소재가 개발되고 막 그러니까 인간의 이제 장기에 들어가지 거부 반응이 안 되니까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식을 할 때도 왜 가족끼리 이식을 많이 하냐면 그렇지. 거부 반응이 잘 안 일어나. 그러다 보니까 혈액형도 비슷하고 이게 유전적으로 많이 닮았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안 일어나. 그런데 그런 물질을 갖다가 이제 인공적으로 만드는 기술이 있잖아. 그게 화학이 많이 있는데. 이해됐어? 그리고 이제 화학과 마지막에 지속 가능한 미래가 있어. 화석연료의 사용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늘려 기후변화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화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 번째,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데 화학이 이용된다. 에너지율이 높은 태양전지 소재를 개발한다. 화석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방출된 이산화탄소를 처리하는 기술인 탄소포집, 활용, 저장 기술이 CCUS의 기술에 이산화탄소와 관련된 화학 반응이 이용된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섬유, 건축자재 등 유용한 물질을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못 뻗어나게 땅 속에 저장하는 기술이라든지, 이게 화학을 이용해서 우리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거야. 됐지? 그리고 숙제는 이제 아까쯤에 있잖아. 16페이지까지 풀어보고 좀 이따가는 화학의 언어 뭐를 할게. 뭐를 할게. 좀만 쉬어. 여기서부터 어렵다 이제. 정아. 오늘 잘 들어봐. 그러니까 너 원소 기호 배울 때 원자번호, 양성자수, 질량수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그게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쓰여. 좀만 쉬어. 선생님도 힘들기는. 근데 이해는 되지 여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뭘부터 어려운 거야? 뭘부터 어려운 거야? 자, 이제 뭐가 나오냐? 정답하라. 뭐를 배우기 전에 화학식량이라는 걸 알아야 돼. 화학식량이 뭐냐? 우리가 이제 여기는 책에 안 나오는데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 화학식이 있어. 화학식이. 화학식이 뭐냐? 화학식 먼저 하자. 화학식은 뭐냐? 화학 물질을 화학을 좀 간단히 쓰려고 원소와 숫자로 표현한 식을 뭐라고 해? 화학식이라고 해. 근데 화학식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중에 화학식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첫 번째 분자식이 있어. 원소기호하고 숫자로 나타나. 뭘? 분자를 구성하는 분자를 구성하는 물질을 갖다가 원소기호하고 숫자로 나타낸다. 그리고 뭐가 있냐? 실험식이 있어. 화학식을 약분하면 뭐가 된다? 실험식이 돼. 근데 분자식을 최소한의 정수기로 나타냈어. 그 다음 세 번째 구존식이 있어. 구조를 보여주는 식이 분자를 구성하는 구조를 그린 식이야.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게 시성식이야. 즉 얘는 성질을 보여주는 식이야. 식이야. 예를 들면 뒤에 작용기가 OH가 붙는다. 이걸 하이드록실이라고 해. 그러면 얘는 술 성분인 알코올이야. 이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 잘 봐라. 그러면 뭐가 있냐면 에탄올이 있고 메탄올이 있어. 에탄올하고 아세트산이 있어. 아세트산이다. 에탄올은 뭐냐면 이제 알코올 중에는 식용 알코올 있고 공업용 알코올이 있어. 선생님이나 아빠들이 좋아하는 술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 알코올. 그렇지. 알코올인데 에탄올이 포함되어 있어. 에탄올이 식용 알코올이다. 메탄올은 뭐야? 공업용 알코올이야. 먹으면 뒤져. 뭐냐면 좀만 먹어도 눈이 멀어. 많이 먹으면 죽어. 선생님이 대학교 때 이제 자취를 했어. 잠실 옆에 롯데월드 옆에 성내동이라고 있어. 거기는 빌라촌이 많았어. 그래갖고 연립주택이 많아갖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이 학교 나가는데 갑자기 어느 반지하 연립주택에서 갑자기 엘프들이 쏟아져. 네? 엘프들이 엘프 몰라? 이게 외국 이쁘게 생긴 인형같이 생긴 외국인 여자들이 쏟아지는 거야. 한 집에서 나오는 거야. 알고 봤더니 이게 그 전까지는 롯데월드 퍼레이드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퍼레이드를 했어. 가발 쓰고. 근데 진짜 러시아 애들이 무용수들이 수입되면서 걔들이 이제 퍼레이드를 갔지. 그래가지고 걔들이 이제 숙소가 필요하잖아. 그래갖고 걔들이 이제 단체로 거기 사는 거야. 우리 옆에 뱃집에. 그래갖고 지하예요? 반지하에. 그래갖고 뭐 한 10명이 모여서 하더라고. 양쪽 집에 두 집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랑을 했어. 야, 우리 동네에 엘프 산다?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우리 집에
맨날 놀러 오는 거야. 자주 놀러 오는 거야. 근데 남자들도 있잖아. 합숙을 하겠지. 근데 애들이 우리나라 소주를 먹으니까 17도밖에 안 되고 막 그러니까 간에 기별이 안 가는 거야. 얘는 추운 지방에 있다 보니까 열을 내기 위해서 독한 술, 50도 이상의 독한 보드카를 먹어. 즉 17도라는 거는 에탄올이 17%고 나머지 83%가 물이나 다른 성분이라는 거야. 그럼 50도 넘어가면 어떠냐면 불 붙이지. 불이 붙어. 정말. 그 정도예요. 그리고 애가 먹지. 그럼 어디로 넘어가는지 확인이 다 돼. 그 정도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하는데 애들이 이제 술을 만들어 먹고 독한 보드카를 만들어 먹으려고 했어. 갖고 약국가 아줌마 알코올 프리스 됐어. 근데 아줌마가 몇 병이나? 많이. 근데 파란색 플라스틱 통에 해골바가지 그려야 되는데 얘는 그런 걸 안 봐. 갖고 지그들끼리 뭐 토닉워터 사고 물 타고 해갖고 야 먹어보자. 오늘 치워보자. 그리고 원샷 했다? 원샷 원킬 됐잖아. 이게 메탄올은 그건 메탄올이었어. 메탄올은 고음용 알코올이야. 조금만 먹어도 어떤다고? 눈물. 누가 그랬어요, 그래도? 죽었다니까. 그거 진짜 나는 그것만 봤어. 119 출동하는 것만 봤어. 그 사람들 실려가는 것만 봤어. 다요? 세 명이서 있어. 아, 3명이서 먹은 거예요? 난 또 10명이서 다 맛있어. 아니야, 남자들이 여자들은 안 그러고. 깜짝이야. 그러면 야 대서 너는 모르겠다. 너 태어나겠죠. 훨씬 전이니까. 자 봐라. 그러면 에탄올 분자식으로 써볼게. 싹 다 주는 거 아니고 그 중에 한 10명 중에 3명만 있잖아. 지그들이 만들어 놓고 그래갖고 간 거야. 싹 다 주는 건 아니야. 그리고 여자들은 안 했지. 남자들이 그랬다. 그 동네에 사는 남자애들의 모임에서 그 러시아 6개 산소 하나 남아. 이렇게 쓴다. 분자식은 얘는 탄소 2개고 수소 4개고 산소 2개. 그러면 나눠봤자 얘는 그대로지. 실험식은 그대로야. 근데 얘는 나눠지지. CH2O로 나눠져. 그리고 먼저 선생님이 시성식 써볼게. 시성식이 이게 시성식이야. 이게 시성식이야. 성질을 보여주는 식. OH가 있네. 하이드로식이야. 이게 있으면 알코올이 되겠지. 에탄올, 식용 알코올. 얘는 CH3COOH. 카르복실. 얘는 아세트산이야. 아세트산이야. 그러면 얘하고 구조식은 똑같아요. 탄소 2개 붙어 있고 수소가 몇 개 붙어 있는 거야? 5개 붙어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OH가 붙어 있는 거야. 작용수가. 이해됐어? 그럼 여기는 CH3지. 그럼 수소가 3개 붙어 있고 여기에 탄소가 하나 붙어 있는데 탄소에 산소하고 이중계가 돼 있어. 그리고 나머지 OH가 여기에 붙어 있어. 이중결합? 왜냐면 이 탄소는 원자가 된 데가 4개야. 원자 번호 6번이잖아.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4개 있어. 그러면 결합할 수 있는 선이 4개 있어야 돼. 무조건. 그러면 얘가 봐봐. 여기도 4개지. 선이. 여기도 몇 개 있어요? 4개 있어요. 이렇게 된다. 이해됐지? 네. 그럼 봅시다. 또 이제 선생님이 이제 화학식량을 보자. 화학식량을 보자. 화학식량을 보면 첫 번째 원자량이 있다. 원자량은 원자의 실제 질량이 아니야.
상대적인 질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A에 대한 B니까 기준이 필요해요. 왜 원자량을 갖다가 실제 질량을 안 사용하냐? 실제 질량이 그렇지. 원자는 눈에도 안 보여.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야. 선생님 봤어.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연구실에 대학원에 있을 때 XRD라는 장치도 있었고 물질 엑스레이를 통해서 분석하는 장치도 있었고 이제 전자현미경 중에 샘, 스캐닝 일렉트로 마이크로스코피, 주사 전자현미경 그리고 터널링 일렉트로 마이크로스코피 투과 전자현미경이 있었어. 이게 전자선을 스캐너와 똑같이 빛과 같이 주사하는 거야. 그래갖고 물질이 생김새를 보는 거야. 반응되어 나오는 걸 보고. 그래갖고 이 모양을 갖다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 있어. 근데 투과 전자현미경은 시료를 얇게 만들어갖고 전자를 투과시켜버려. 근데 이제 주사 전자현미경이 10의 마이너스 9승 그리고 투과 전자현미경이 10의 마이너스 10승. 그때 당시만 해도 쌤이 한 5천만 원 넘었고 템이 1억이 넘었어. 그래갖고 다른 과에서 맨날 찍어달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우도 바빠 씨. 그러면 근데 내가 야 내일 수사할게. 그러면 내일 와. 내가 찍어놓을게. 근데 애가 아니 와. 하고 수사. 그리고 미팅 시켜줄게. 이따 전화할게. 빨리 찍어서 줘. 야, 다 스톱 시켰네, 이 새끼야.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술도 많이 먹고 미팅도 많이 했어. 근데 보면 이 정도로 원자는 눈에도 안 보여. 전자현미경 구조로는 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질량 측정기는 더 어려운 거야. 그래갖고 질량이 수소가 얼마냐면 수소가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냐면 24승. 이거 갖다 쓰려면 야 수소의 질량 얼마야?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이야. 그러면 너무 불편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화학을 좀 편하게 하려고 이제 실제 질량을 쓰는 게 아니라 뭘 쓴다? 상대적인 질량을 쓴다. 그러면 선생님 말했지 기준이 필요하다 했지. 기준이 필요하다 했죠. 그 기준이 누구다? 탄소야, 탄소. 탄소가 기준인 거야. 탄소의 원자량을 얼마나 한 거야? 10이라고 한 거야. 그 다음 수소를 1, 질소를 14, 그 다음 산소를 16으로 한 거야. 그리고 이 탄소가 기준인 거야. 그럼 봐라. 거기 그림에 봐봐. 원자량은 질량수가 10인 탄소 원자의 질량을 10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른 원자들의 질량을 상대적인 값으로 나타낸 거다. 상대값이므로 단위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수소 원자 한 개가 탄소 원자 한 개가 수소 원자 몇 개하고 똑같아? 12개하고 똑같지. 그러면 탄소가 1 곱하기 10이잖아. 그러면 얘는 12 곱하기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수소의 원자량이 1인 거지. 그리고 탄소 원자 4개하고 산소 원자 3개하고 어떻다? 질량이 똑같은 거야. 그러면 12 곱하기 4니까 얼마야? 48이지. 네. 그러면 산소 원자는 3개니까 3 곱하기 얼마를 해야지 48이 나와? 16. 3 곱하기 16을 해야지 48이 나오잖아. 그래서 산소의 원자량이 16이구나. 알았단 말이야. 근데 이걸 자세히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원자량은 거의 질량수와 같네. 질량수가 뭐예요, 선생님? 봐봐. 모즐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자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뭐였냐면 모든 원소에
엑스레이를 찍어버린 거야. 갖고 양성자 수를 센 거야. 갖고 양성자 수대로 원자번호를 매겨가지고 현대 화학적 주기적인 성질이 원자량이 아니라 원자 번호에 의해, 즉 양성자 수에 의해 나타남을 밝힌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현대의 주기율표의 기초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 걸 토대로 원자 번호, 양성자 수대로 주기율표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때 봐봐. 이때 보면 원소 비율을 쓸 때 A하고 B로 나와. A는 뭐냐? 뭘 쓰는 거야? 아까 전에 모줄리가 모든 원소의 X선, X레이를 찍어갖고 양성자 수를 셌다 했지. 그것대로 원자 번호를 매겼어. 이게 원자 번호야. 그리고 뭐야? 양성자 수야. 근데 원자는 중성이란 말이야. 그러면 플러스가 3개, 양성자가 3개 있지. 그럼 전자 마이너스를 띄는 거 몇 개 있어야 돼? 3개 있어야 돼. 그러면 전자 수하고 같다. 근데 이 위에 거는 뭘 쓴다? 질량수를 쓴다. 원자를 쪼개봤어. 정원아. 그럼 뭘로 돼 있냐? 원자핵과 전자로 돼 있지. 또 원자핵을 쪼갰더니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돼 있어. 그리고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뭐 코크로 돼 있다 했지. 근데 그냥 우리 양성자, 중성자까지만 보자. 근데 양성자가 전자에 비해 전자를 질량을 1로 하면 1836배고 중성자에 비해 중성자 한 줄 더 떠. 1839배고. 그러면 얘는 전자는 양성자, 중성자에 비해서 질량이 잽이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양성자, 중성자가 원자의 질량 다 갖고 있어. 근데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뭘 이루니? 원자핵을 이루잖아. 그럼 원자핵이 원자의 질량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양성자 때문에 플러스를 띄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뚱뚱해서가 아니라 원자핵은 플러스를 띄는데 무거워서 못 움직여. 못 움직이는 거야. 그래갖고 가운데 센터에 박혀 있는 거야. 그 주위를 갖다가 가벼운 전자만 이루는 거야. 앞으로 플러스 움직인다, 원자핵 움직인다, 죽인다. 가벼운 마이너스를 띄는 전자만 움직일 수 있어. 근데 전자가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정한 궤도를 가지고 움직여. 그러다 보니까 질량은 누가 다 갖고 있어?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다 갖고 있어. 근데 그러면 양성자랑 중성자는 아예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원자핵을 이루고 원자의 중심에 있는 거지. 센터에. 원자핵 진짜 운동장에 있는 거기에 있는 구슬 하나야. 근데 얘가 질량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 움직여 안 움직여? 못 움직이지. 그리고 원자는 거의 대부분 빈 공간이야. 그러니까 니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꽉꽉 차 있어. 미시적인 양자의 가계 세계에서 보면 원자 단위로 보면 너는 허공이야. 허공이지. 내가 뭐라 했어?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돼 있다 했지. 원자핵은 운동장에 구슬 하나라니까? 구슬보다 더 작아. 그게 원자핵이야. 그럼 나머지는 다 뭐야? 거의 빈 공간이야. 그러니까 니는 원자로 돼 있잖아. 미시적인 작은 관점에서 보면, 아주 작은 관점에서 보면 너는 허공이야. 아래는 그대로. 한번 보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선생님 이걸 어떻게 해요? 리튬은 원자번호 3번이다. 그러면 양성자 몇 개야? 3개야. 원자번호 3번이고 전자도 3개야. 네. 그러면 선생님 원자번호가 홀수면 질량수가 어떻게 해요? 2n 플러스 1 합니다. 2 곱하기 3 플러스 1하니까 7이 되는 거야. 7이 뭐다? 질량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7은 뭐 플러스 뭐야? 왜 2n 플러스 1이에요? 홀수이면 그렇게 대체적으로 통해. 그렇게 나오니까 짝수이면요? 짝수이면 2n 합니다. 근데
7이니까 얘가 3개 있지, 양성자가. 그럼 중성자는 몇 개인 거야? 자동적으로 4개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근데 양성자 3개, 중성자 3개, 전자가 3개라고. 아니, 원자 번호가 3이고 양성자 3개고 전자 3개고 그러니까 원자는 중성이잖아. 네. 근데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가 7개니까 양성자 3개니까 중성자는 몇 개야 돼? 네. 4개. 그리고 8번인 탄소는 원자 번호가 8번이지. 네. 그리고 양성자 8개고 전자 8개야. 그리고 질량수는 2에 나오면 돼. 16이야. 그러면 16은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니까 8 플러스 8이지. 그래서 8개가 되는 거야. 물론 거의 대부분 이걸 따라. 근데 예외는 있어. 예외는 누구야? 누구냐면 수소야. 1, 3이 돼야 되는데 1, 1이야. 그리고 질소는 7, 15가 돼야 되는데 14야. 이것만 A지 나머지는 근데 이걸 수소는 어차피 중독이야 없어가지고. 그렇지. 근데 원래는 이제 홀수가 그랬잖아. 홀수는 2n 플러스 1이 돼야 됐으니까 여기서 어긋난다고.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질량수하고 탄소 봐봐. 탄소는 원래 6에 10이잖아. 6에 10이잖아. 질량수하고 뭐가 같냐? 원자량하고 11이죠. 같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 원자량은 왜 원자량을 사용하는 줄 아나요? 여기서 원자량을 사용할까? 원자의 실제 질량은 매우 작아서 그대로 사용하기는 보다는 화학을 편하게 하기 위해 상대적인 질량, 원자량을 쓰는 게 편하단 말이야. 화학을 편하기 위해서 원자량을 사용하는 거야. 근데 이 원자량은 뭘 고려해야 돼? 동위원소를 고려해야 돼. 모든 원소는 동위원소가 있어. 동위원소가 뭐냐? 원자번호는 같아. 질량수가 달라. 원자번호 같지? 그러면 양성자수 같잖아. 전자수 같잖아. 그러면 가장 바깥쪽 껍질에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단 말이야. 원자과 전자수는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수야. 그러면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얘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근데 뭐가 달라? 질량수는 뭐야?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지. 양성자는 같다 했지. 그러면 뭐가 틀린 거야?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몸무게가 틀려. 몸무게가 틀려. 그래갖고 질량이 틀리다 보니까 물리적 성질이 다른 거야. 화학적 성질은 똑같은데 동위원소는 물리적 성질이 좀 다른 거야. 뭐냐면 보여줄게. 전부 다 뭐냐면 모든 원소 동위원소가 다 있어. 봐봐. 예를 들어볼게. 수소 1, 1이 있고 1, 2가 있고 1, 3이 있어. 봐봐. 원자번호 1번 양성자 수가 같으니까 수소는 수소야. 근데 뭐가 틀려? 그렇지. 질량수가 다르잖아. 즉 얘는 1 플러스 0이야. 얘는 1 플러스 2. 얘는 1 플러스 2야. 봐. 중성자 수가 다르잖아. 그래서 얘를 수소. 그냥 얘를 이중수소. 얘를 삼중수소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중수소하고 삼중수소는 핵융합 반응이 있는데. 그러잖아. 그럼 그냥 수소는 핵융합 반응에 안 참여를 해요? 참여하기도 해. 핵융합 반응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 태양에서 일어나는 건
이 수소를 갖다가 4개를 갖다가 그렇지. 근데 헬륨은 삼중수소나 이런 것도 그거는 인공적인 핵융합 반응. 우리가 인공적으로 이용할 때. 그럼 이게- 평범한 거는 다 그냥 수소로만 그렇지. 근데 우리가 이제 물도 그러다 보니까 경수가 있고 중수가 있어. 뭐냐면 물도 무거운 물이 있어. 왜? H2O에서 H가 이중수나 삼중수로 쓰면 물이 맛있네. 몸무게가 더 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의 차이가 없잖아. 그리고 우리 중수나 삼중수소는 여기서 일반적으로 존재 비율이 너무 낮아. 얘가 거의 99.9%야. 얘가 99.9%야. 맛이 다른가? 나도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 근데 방사능 물질이야. 먹으면 뒤져. 먹으면 뒤져. 그리고 헬륨도 있어. 2의 3도 있고 2의 3도 있어. 그러면 얘는 양성자수가 2개니까 헬륨은 헬륨이야. 근데 뭐가 틀려? 질량수가 다르지. 얘는 2 플러스 1이고 얘는 뭐야? 2 플러스 1인 거야. 그리고 얘가 주원수야. 그러다 보니까 원자량을 정할 때 우리가 평균 원자량을 정하는 거야. 원자량을 하는 거야. 평균 원자량은 뭐냐? 자연계에 존재하는 뭐까지 보려는 거야?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까지 고려하는 거야. 비율까지 고려해서 원자량을 정하는 거야. 근데 다행히 주원소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그러면 수소도 얼마가 나오냐? 동위원소까지 고려해갖고 하면 1.00 얼마 나와? 이게 이 001이라면 너무 작지. 떨어내보니까 1이 되는 거야. 봐봐 옆에도 평균 원자량 봐봐. 다시 같은 원소라도 양성자수는 같지만 중성자수와 다른 원소가 존재한다. 이를 동위원소라고 한다. 주기율표상에서 각 동위원소의 원자량과 존재 비율을 이용하여 구한 평균 원자량으로 표시한다. 탄소는 6의 12가 있고 6의 13이 있어. 동위원소가. 근데 6의 12가 존재 비율이 98.03%야. 그리고 6의 13이 1.07이야. 계산해 봤더니 12.01이야. 그러면 정은아 01이니까 떨어뜨릴 수 있어. 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버릴 수 있다고. 0.01이니까. 그냥 12로만.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너는 아니고 거의 같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은 질량수하고 원자량하고 같아. 근데 어디나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 누구야? 염소가 있어. 염소가 원래 17에 35야. 동위원소가 17에 37이 있어. 근데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이 얘가 75%고 얘가 25%. 존재 비율이 3대 1이지. 야, 0.00 얼마가 아니야. 25%야. 너무 큰 값이야. 그러다 보니까 평균 원자량을 계산해 보면 염소의 원자량을 계산해 보면 100분의 35 곱하기 75 플러스 37 곱하기 25 했더니 얼마가 나옵니까? 35.5가 나옵니다. 0.5는 너무 커. 못 버려. 그래서 35.5라고 해요. 그래, 그렇지. 봐봐. 근데 이거 계산하는 식도 나와요? 이거 평균 원자량 계산하는 식도 나와요? 얘만 좀 나오는데 식은 안 나와. 근데 걔 다음에 문제 풀 때 보면 이제 식도 나오긴 어렵게 나와요. 식도 나오긴 나와. 이게 동위원소가 조합이 있잖아. 만약에 Cl2야. 그러면
35, 35하고도 만날 수 있고 또 CL2도 만들 수 있고 분자를 35하고 37이 만들 수 있고 37, 37이 만들 수도 있어. 그러면 이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갖고 하는 거야. 그래갖고 CL은 분자량은 70이 될 수 있고 72도 될 수 있고 74도 될 수 있어. 그래갖고 그 존재 비율을 따지는 것도 시험에 나와. 근데 다음에 문제 풀 때 선생님이 알려줄게. 어떻게 푸는지. 2번 방학 동안에는 이제 2월달 전까지 한번 최대한 진도를 나가는 거야. 그리고 3월달부터는 이제 다시 처음부터 해갖고 내신 대비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 네가 문제를 풀 수 있어. 그 정도 해야지. 그러니까 3월달에 들으면 아 선생님 저번에 이게 이 내용이었구나. 네가 이해가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선행 이 단어는 물화생기는 선행이 필수야. 필수 불가결해. 네. 이해됐지? 화학이랑 물리 대부분 문제 풀이해야 된다고. 문제 계속 풀어야 된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정원아 클린 시간이 따로 또 있어. 그러니까 문제 풀이 갖다가 1시간씩 있잖아. 주말에 오든지 니하고 나하고 정해가지고 언제 오든지. 그래갖고 문제 숙제를 안 해왔으면 그때 시간에 풀거나 아니면 문제를 다 풀지. 그러면 선생님이 문제를 또 줘. 그래갖고 그걸 풀고 나서 질문하는 거야. 그래갖고 문제 풀이가 필요해. 진짜. 그러니까 뭐 2시간을 한꺼번에 해도 되고 뭐 주말에 아니면 평일에 나와서 네가 시간 되면 해도 되고 그런 거야. 네. 여기도 동춘동으로 가는 버스는 있지. 바로 있냐? 부모님께서 대줬어. 알았어. 그러면 그렇게 해.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못하니까 만약에 할 거면 일요일이나 선생님하고 약속 잡아갖고 그 클리닉 시간 잡아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봐 이제 분자량이 있어. 분자량도 실제 질량이 아니야. 아니야? 왜? 분자량도 상대적인 질량이야. 왜? 분자량은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량을 더하는 거야. 원자량이 합이야. 쭉 봐라. 만약에 O2야. 그럼 16 곱하기 2잖아. 32지. 이해됐어? H2O야. 물이야. 1 곱하기 2 플러스 16이니까 18이야. 야, 또 CO2야. 그러면 탄소가 10이잖아. 12 곱하기 1 플러스 16 곱하기 2잖아. 44.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량의 합이야. 이해됐지? 네. 근데 화학식량이 또 있대. 왜냐면 공유결합은 분자로 나타낼 수 있어. 분자로 나타낼 수 있어. 이온결합은 분자로 못 나타내. 그러면 이온결합은 화학식량으로 나타내는 거야. 이게 화학식량 속에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봐봐. 이온결합으로 돼 있는 NaCl은 금속 양이온하고 비금속 음면하고 결합하지. 그러면 이걸 구성하는 원자량의 합이야. 그러면 얼마야? 얘가 23이고 얘가 아까 전에 35.5였지. 그럼 화학식량은 58.5가 됩니다. 이해됐어? 봐봐. 뭐라고 나왔냐면 화학식량은 화학식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원자량의 합이야. 염화나트륨의 화학식량은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물질은 그 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 입자의 비로 화학식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염화나트륨은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이 1대1로 결합하고 있어 결정을 이룬다. 따라서 이 염화나트륨을 구성하는 원자량의 합이 됩니다. 화학식량이.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나트륨의 원자량 23하고 염소의 원자량 35.5를 더해가지고 염화 나트륨의 확신량은 58.5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네. 화학식량은 이제 이해됐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뒤에 뭘 더 듣고 싶지? 고생했어. 이거 가지고 가요? 하죠? 이거 만약에 올 거면, 네. 그, 여기 있잖아. 앉아있잖아. 여기야. 있지? 근데 2022계정으로 안 하, 그냥 저걸로 할 거예요? 이거 계정이야. 계정 바뀐 거야. 이거. 22계정이에요? 이게 계정이 바뀐 거야. 아, 그래요? 바뀐 거야. 이거 어디냐면, 이번에 바뀐 거야. 이게 거기들은 다 물리학원, 화학원 써져 있잖아. 얘는 물리학 써져 있잖아. 이게 파란색으로 돼 있어. 물리학. 시간은 6시 어. 거예요? 너 무슨 시간 있어? 6시부터 10시까지 거예요? 어. 월요일이요? 어. 월요일 6시부터 10시. 월요일 날 학원이 있어 없어? 아니, 없어요. 없어. 그럼 됐네. 딱 좋아. 네, 4시간씩. 이게 왜냐면 근데 클리닉을 갔다가 또 이제 수업이 뭐 언제 있어 또 어떤 게요? 학원 수업이 학원 수업은 다니죠. 월요일 빼고 다녔어요. 그래? 어쩔 수 없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꺼번에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시간 있잖아. 다른 때 이제 클리닉 와야 돼. 어차피 2번 와야 돼. 2시간 살면서 하고 싶어가지고. 아 근데 시간이 물리 시간이 그러면 언제 있냐면 또 화요일 날도 있어. 8시. 안 되지. 그러면 또 저기 붙어 있는 시간이 일요일 날 있잖아. 5시부터 7시가 물리고, 7시부터 9시가 화학이야. 우선 하다가, 네가 이제 원하는 시간으로 이제 바뀌면 이렇게 나누면 돼. 그게 나아. 그리고 일요일은 주로 클리닉을 해. 일요일 날은 모든 수업이 있어. 없어? 일요일 없어? 일요일 날도 이제 지금 이제 수업을 깔아놨는데 그게 이제 얘들이 들어와야지 수업을 할 거야. 근데 월요일하고 화목은 있어. 지금 예. 10만 원만 예. 네, 전화 주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네.